저희 채널의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유튜브에 여러분이 저희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탑승권은 명백히 위조된 거예요. 미국인 승무원 미셸의 말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국인 청년의 탑승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터미널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촬영을 했고 다른 이들은 공개적으로 굴욕당하는 한 소년을 외면하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겨우 청소년기를 벗어난 듯 보였다. 하지만 미셸은 몰랐다. 그 소년이 15살의 한 항공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한 인물이라는 것을,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일하는 그 회사의 CEO가 그를 국제법무 담당 최고 변호사로 막 고용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6년 전만 해도 그는 서울 변두리에서 아픈 아버지를 돕기 위해 계약서를 분석하던 가난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편견과 권력에 대해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그리고 다음 10분 동안 벌어진 일은 그 터미널에 있던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항 터미널 전체를 관통했다. 마치 칼날이 살을 베는 것처럼. 탑승 대기열의 모든 대화가 순식간에 멈췄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조잡한 위조품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미셸 승무원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녀의 백금발이 형광등 아래 번쩍였고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톱이 찢어진 탑승권 조각을 마치 더러운 것처럼 들고 있었다. 준서의 심장이 가슴을 쿵쾅거렸다. 17살의 그는 평생 이런 공개적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그를 범죄자처럼 응시했다. 그의 몸은 석화되었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레이저와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죄송합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한국 억양이 미셸의 얼굴에 경멸적인 미소를 띄우게 하는데 충분했다. 이봐 꼬마. 그녀는 꼬마라는 단어를 도구로 덮어 내뱉었다. 당신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유치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합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좀 더 잘하서요. 준서의 위장이 뒤틀렸다. 주변에서 몇몇 승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이 굴욕적인 순간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준 모든 존엄성에 대한 교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로버트 스티븐스 CEO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미셸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보안요원을 불러야 할까요? 요즘은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어려 보이네요. 그 말에 준서의 얼굴이 화상을 입은 듯 타올랐다. 테러리스트,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독처럼 퍼졌다. 승객들이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은 바위를 부수지 않는다.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침식시킬 뿐. 그는 넥타이를 조용히 바로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겸손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미셸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정확한 성함이요. 기록을 위해서요. 미셸의 웃음이 살짝 흔들렸다. 이 어린 아시아 소년의 갑작스러운 자신감에 당황한 듯했다. 그 순간 준서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터미널 전체가 들을 수 있었다. 휴대폰의 울림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는 순간 준서의 마음은 6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날 밤 11살 준서는 초라한 식탁에 앉아 아버지가 어깨를 움츠린 채 임대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형광등에 파르르 떨리는 불빛 아래 아버지의 검버섯 핀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월세가 또 올랐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어린 준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계약서를 가져왔다. 또래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을 나이에 그는 법률 문서의 작은 글씨를 하나하나 해독했다. 아버지,
여기 90일 전 사전 통보 없이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집주인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한 법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리고 슬픔도. 준서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추운 겨울밤, 준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담요에 몸을 감싼 채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법률 서적을 읽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기를 쥐고 있을 때 그는 팔레집을 붙들고 있었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눈이 피로에 쓰라릴 때조차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준서야.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잠든 아들의 책상에는 한국민법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들이 빼곡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니? 잠에서 깬 준서는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아버지 수술비를 모아야 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13살이 되자 준서는 지역법원의 공개 재판을 놓치지 않고 참관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판사와 변호사들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의 노트에는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와 판례들이 빼곡했다. 어느 날 한 노련한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준서에게 다가왔다. 자네, 매일 여기 앉아있는 학생 아닌가? 법률에 관심이 많나 보군.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변호사님. 언젠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 내 사무실로 오게. 한 가지 제안이 있네. 그날 밤 준서는 꿈에서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법정에서의 배움이 언젠가 그를 낯선 나라의 공항 터미널에서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구해줄 거라는 사실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인턴십은 준서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경험 많은 변호사들도 놓치는 법적 허점들을 발견하는 재능을 보였다. 그의 책상은 사무실에서 가장 작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갔다. 이건 불가능해. 한 선임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코리아네어 소송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어. 대형 항공사들의 로비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준서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제가 어젯밤에 경쟁사들의 과거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찼다. 그들이 5년 전부터 시장 독점을 위한 불법 담합을 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애송이? 한 변호사가 비웃었다. 다음 날 그 애송이의 분석 자료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작은 항공사의 CEO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고등학생이라고요? 중재 회의장. 거대 항공사들의 변호인단이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준서가 법정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 녀석은 겨우 아이일 뿐이야. 상대 측 수석 변호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가 방금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작은 항공사 CEO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준서는 아버지에게 승리 소식을 전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 잠시 기쁨이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준서야. 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해. 끈기가 필요하지. 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그 승리 이후 준서의 이메일 계정은 세계 각국의 법률 회사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넘쳐났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한 미국 항공사 CEO의 제안이었다. 로버트 스티븐스, 미국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의 수장이자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 그가 직접 보낸 이메일에는 특별히 준서를 위해 만든 자리가 제안되어 있었다. 법률 전문 컨설턴트. 연봉은 준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오래된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었다. 미국은 좋은 병원들이 있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너는 언제나 외국인일 거야. 외국인이어도 괜찮아요, 준서가 대답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가거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들에게 한국인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렴.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생명, 자신의 꿈,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미국에서의 도전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그는 자신이 곧 맞이할 냉혹한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뉴욕의 겨울은 칼날 같은 추위로 준서를 맞이했다. JFK 공항에 도착한 그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 폐가 얼어붙는 듯했다. 서울의 추위와는 전혀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무자비했다. 호텔 리무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그의 작은 가방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짐이 더 있으십니까, 선생님?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전 재산은 그 낡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다. 몇 벌의 옷과 아버지가 선물한 법률 서적들. 리츠칼튼 호텔의 대리석 로비는 그를 압도했다. 샹들리에의 찬란한 빛 아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색하게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다.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너무 어려 보이는 아시아 소년, 분명 부유한 부모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박준서 씨를 위한 예약이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가 말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표정이 변했다. 아, 스티븐스 씨의 특별 게스트시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맨해튼 중심부의 고층 빌딩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준서는 얼어붙었다. 12명의 변호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그보다 3배는 나이가 많았고 그들의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그래서 당신이 그 한국인 천재라고? 수석 변호사 윌리엄 해리슨이 비웃듯 말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거 한번 봐볼래? 우리에겐 점심 전까지 고작 10분밖에 없지만. 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그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굴욕을 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인수합병 계약서였다. 영어로 된 법률 용어들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는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다. 7분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해리스는 코웃음을 쳤다. 다른 변호사들은 시계를 보며 웃음을 참았다. 정확히 7분 후 준서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3가지 심각한 법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첫째, 제3조 2항의 비경쟁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집행 불가능합니다. 둘째, 자산평가 방식이 SEC 규정을 위반합니다. 셋째, 한 명씩 변호사들의 웃음이 사라졌다. 해리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준서는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분명 창고였던 곳을 급하게 개조한 듯했다. 그날 밤 임시 아파트에서 그는 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했다.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다. 모두 저를 존중해줍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예요. 통화를 끝낸 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는 복도에서 들려온 말들을 떠올렸다. 스티븐스의 자선 프로젝트야. 마케팅 수단일 뿐이야. 그냥 그의 아시안 보이 아니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는 사전을 펼치고 미국식 발음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새벽 3시. 준서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의 아파트 벽은 이제 색색의 포스트잇으로 덮여 있었다. 법률 용어 회사 위계도 영향력 있는 임원들의 이름과 취향까지 그는 적을 연구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해.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첫 회의에서의 굴욕 이후 준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변호사들은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 그 꼬마가 드디어 자기 위치를 알게 된 것 같군. 한 임원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준서는 밤낮으로 일했다. 회사의 과거 소송 기록들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다. 법적 취약점들을 지도처럼 그려나갔다. 그는 자신만의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야위어갔다. 눈알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어느 목요일 아침 그는 수석 변호사 리처드 클라인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곧 체결될 계약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었다. 누가 이걸 봤지? 클라인이 준서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물었다. 60대의 이 험악한 인상의 남자는 회사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저 혼자만 봤습니다, 선생님. 준서가 평온하게 대답했다. 클라인은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놀라움, 호기심, 자네가 방금 회사에 3천만 달러를 절약해 줬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 준서는 순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그의 모습, 서울에서의 추운 밤들, 매일매일 직면하는 경멸의 시선들. 결과가 인정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클라인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것은 준서가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를 본 순간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준서는 계속해서 익명의 메모를 남겼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항상 조용히, 항상 그림자처럼. 어느 날 밤, 그는 클라인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오게,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맡길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 그날 밤, 준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가 간절히 말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에 반짝였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그는 희망의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이제 그의 전략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었다. 리처드 클라인의 전화기가 새벽 3시에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CEO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샌프란시스코에 큰 문제가 생겼네. 취한 파일럿, 분노한 승객들, 임박한 소송들. 즉시 누군가를 보내야 해. 클라인은 한순간 망설였다. 준서를 보내겠습니다. 그 꼬마를 자네 미쳤나? 스티븐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를 지켜봐 왔습니다. 클라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준서는 새벽 전화에 잠에서 깨어났다. 30분 안에 그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쉬지 않았다. 파일럿 사건의 모든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혼돈의 현장에 뛰어들었다. 분노한 승객들이 카운터를 둘러싸고 있었고 언론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취한 파일럿은 직원 휴게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당신이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야? 한 승객이 비웃었다. 그냥 아이잖아. 준서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박준서입니다.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불편함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 12시간 동안 그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승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과하고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언론에는 짧지만 정확한 성명을 발표했다. 취한 파일럿은 조용히 뒷문으로 퇴장시켰다. 저녁이 되자 준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48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마지막 승객의 클레임을 해결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클라인에게 상황 보고를 마친 후 그는 침대에 쓰러졌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아버지였다. 내가 해냈어요, 아버지. 뉴욕으로 돌아온 준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사무실이었다. 창문이 있는 사무실. 작았지만 더 이상 창고 개조실이 아니었다. 굉장한 일을 해냈더군. 클라인이 그에게 말했다. 스티븐스도 매우 인상 깊어했어. 점차 준서의 업무가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한 서류 작업에서 복잡한 케이스로. 여전히 일부 변호사들은 그와 일하기를 거부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투명 인간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다.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아버지의 안색이 좋아져 있었다. 딜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아버지. 준서가 조심스럽게 희망을 내비쳤다. 그들이 드디어 외모 너머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진지했다. 기억하거라, 아들아. 한국의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힘은 유연함에 있지만 또한 우리의 기억에도 있다. 통화를 마친 후 준서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스티븐스로부터 직접 온 메시지였다. CEO가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준서가 동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를 만날 기회이자
동시에 모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메일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미셸이라는 승무원이 우리 비행기에 배정되었네. 그녀는 우리 최고의 직원 중 하나야. 준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녀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서울행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스티븐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들렸다. 아시아 상황에 관해 대화해야 할 것이 있네. CEO가 말했다. 우리 경쟁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우리의 확장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자네의 완전한 분석이 필요하네. 준서에게 이것은 밤새 작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도시가 잠든 시간, 그는 시장 데이터, 한국 공항 규제 경쟁 전략을 분석했다. 새벽 5시, 눈이 타는 듯한 피로감 속에서 그는 회사의 확장을 위한 법적 경로를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공항 터미널에서 준서는 어느 때보다 더 어려 보였다. 피로가 그의 청소년적인 외모를 더욱 강조했다.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던 중 스티븐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 보고서 어디 있나 준서? 이륙하기 전에 검토해야 하네.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주요 요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기줄을 확인하던 미셸이 대화 조각을 들었다. 미묘한 억양, 젊은 외모, 그가 비즈니스에 대해 말하는 방식, 모든 것이 편견으로 조건화된 그녀의 마음속에 경보를 울렸다. 미셸의 세계에서 아시아 소년들은 복잡한 CEO와의 협상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고 여행할 기회에 감사해야 했다. 그녀가 기대하는 현실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그녀의 최악의 본능을 자극했다. 준서는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의 마음은 이미 두 세계 사이를 항해하고 있었다. 매일 존중을 위해 싸워야 하는 미국 회사 사무실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기다리는 서울의 소박한 아파트. 한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끊임없는 줄타기였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준서는 자신의 여권과 탑승권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스티븐스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다. 기내에서 그들은 한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준서에게 중요한 기회였다. 자신의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첫 등석 탑승 게이트에서 그는 잠시 멈추어 심호흡했다. 그의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단정했다. 외관상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전문가였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서울 외곽의 가난한 소년이었다. 탑승권과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미셸이 준서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는 공손하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심? 경멸? 그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다. 미셸은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준서의 탑승권을 들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두 세계의 충돌을 촉발시킬 줄은 누구도 몰랐다. 터미널이 즉석 무대로 변했다. 미셸은 공개적 굴욕의 공연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에 찢겨진 탑승권 조각들을 마치 가상 범죄의 증거처럼 높이 들어올렸다. 위조된 서류로 정말 탑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요. 테러리스트와 사기꾼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테러리스트라는 단어가 고요한 터미널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여러 승객들이 한 걸음 물러섰고 이제 호기심 대신 두려움으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의 귀에서 피가 쿵쾅거렸다. 그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미국에서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이 한순간에 응축된 듯했다. 하지만 그는 외면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했다. 죄송합니다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준서가 내면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저는 이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셸은 날카롭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죠. 그리고 저는 영국 여왕입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청년이 위조 서류로 탑승하려 합니다. 경비원, 지루한 표정의 건장한 남자가 준서의 팔을 붙잡았다. 터미널 반대편에서는 승객들이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준서가 옆방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경험했다. 미국 회사에서의 첫날들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절대적 무력감, 오직 그의 외모와 출신만으로 판단받는 느낌. 작은 보안실 안에서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경비원이 기기를 압수하는 동안 스티븐스의 전화가 음성 메일로 넘어갔다. 진짜 신분증이라도 있어? 경비원이 준서의 우아한 서류 가방을 아무렇게나 뒤지며 물었다. 기밀 법률 문서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졌다. 준서는 공항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가 뒷자리에 앉아 침묵하던 시간들, 그가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가 참아낸 모든 비웃음과 가벼운 모욕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그는 자신의 여권과 회사 신분증, 변호사 자격증을 조용히 내밀었다. 모두 완벽하게 합법적인 서류들이었다. 이것들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수줍거나 사과하는 듯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톤이 있었다. 강철 같은 단단함. 경비원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다른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은 준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준서는 그 순간 이 굴욕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결심했다. 그는 모든 얼굴, 모든 단어, 모든 행동을 기억했다. 물이 바위를 침식시키듯 그는 이제 강물이 되어 바위를 무너뜨릴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의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이 불안하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로버트 스티븐스, CEO가 계속 깜박이고 있었다. 준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이 굴욕이 그의 손에 들어온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다. 때로는 내려가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법이다. 보안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더 고위직으로 보이는 관리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군요. 그가 준서와 경비원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로버트 스티븐스 씨, 항공사 CEO께서 이 젊은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분이 회사의 국제문제 담당 수석 변호사라고 주장하십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승무원이 그를 사기꾼으로 의심했습니다. 관리자가 준서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스티븐스 씨께서 통화 중이시고 당신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내면의 폭풍을 감추는 침착함으로 준서는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 탑승권에 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스의 화난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울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서울에서 3억 달러 규모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내 수석 변호사가 일반 범죄자처럼 구금되어 있다고? 준서는 경비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 미셸 승무원이 위조 혐의로 제 탑승권을 찢었습니다. 저는 테러 용의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말 뒤에 따라온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넘겨보게 스티븐스가 마침내 명령했다. 다음 10분 동안 준서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관리자의 표정이 자신감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이전에 그를 거칠게 다뤘던 경비원은 이제 그의 시선을 피했다. 멀리서 그는 다른 직원에게 급하게 불려가는 미셸을 볼 수 있었다. 미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준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참된 전사는 칼을 뽑지 않고도 승리한다. 지금 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관리자가 전화를 돌려주었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한 패배였다. 박 씨, 공항 보안과 항공사를 대표하여 이 끔찍한 오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스티븐스 씨께서 귀하를 즉시 퍼스트 클래스로 안내해드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귀하를 만날 예정입니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진 서류들을 모았다. 그의 움직임은 경제적이고 정밀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파도가 일었지만 그는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찢어진 탑승권 조각들은요. 즉시 새 것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보안실을 나서며 준서는 경비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정말 수석 변호사라고? 겨우 2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이번엔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군. 미셸은 끝났어. 그녀의 경력이 오늘로 끝났어. 준서는 이 말들을 듣고도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또 다른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울렸다. 복수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이다. 터미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있었다. 준서의 걸음은 확고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에 도착하자 미셸이 다른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준서는 잠시 멈추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것은 경멸의 표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깊은 이해의 표시였다. 그가 비행기로 향하는 동안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조용한 물이 첫 번째 바위의 균열을 찾아냈다.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서 로버트 스티븐스가 어두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60세의 이 남자는 협상에서의 냉정함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동요한 듯 보였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준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다. 그 승무원이 즉시 해고되도록 하겠네. 준서는 기내 창문으로 터미널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상관에게 질책받는 미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자신감은 산산조각 난 듯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선생님, 준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단순한 해고보다 더 가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계속해보게. 오늘 일어난 일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더 광범위한 제도적 문제의 징후입니다. 준서는 노트북을 열어 보안실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회사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반차별 교육 정책의 초안입니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나아가는 동안 준서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미셸은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모든 직원들을 위한 사례 연구로 사용되어 개인적 굴욕을 제도적 변화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스티븐스는 젊은이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요구할 텐데 복수는 일시적입니다. 구조적 변화는 영구적입니다. 준서가 아버지가 자주 인용하던 원칙을 말하며 대답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동안 준서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서울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지금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현명하게 다루었는지. 복도 건너편에서 미셸은 음료를 서빙하며 의도적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준서는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 아닌 이해가 있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자신의 편견의 피해자, 고정관념을 정상화하는 시스템의 피해자, 공감보다 권위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의 피해자.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잠들었지만 준서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탑승권 위를 가볍게 쓸었다. 새로 발급된 것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찢어진 조각들이 보안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표시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준서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재평가할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지, 언제 그는 굴욕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는지. 잠시 후 스티븐스는 서류 작업에 몰두했다. 준서는 혼자 남겨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의 현명한 눈이 사진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스티븐스 씨, 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을 아십니까? 그녀는 비행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 탑승권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티븐스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깊은 존경심이 번졌다. 비행기가 부드러운 이슬빛 속에 서울에 착륙했다. 준서에게 한국의 습한 공기는 기억과 소속감을 가져왔다. 미국에서 보낸 몇 달이 지워버리지 못한 감각이었다. 활주로에 내려선 순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서울 특유의 향기가 있었다. 현대적인 도시의 강철과 유리, 한강의 습기,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는 역사의 흔적들이 뒤섞인 공항에서의 역학은 흥미로웠다. 뉴욕에서 너무도 지배적이었던 스티븐스는 약간 불편해 보였다. 이제는 준서가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출입국 관리 직원들과 유창하게 대화하고 교통편을 조직하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어떤가?
리무진에 오르며 스티븐스가 물었다. 준서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펼쳐진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사찰들, 대조와 조화의 도시. 한국은 항상 제 피 속에 있을 것입니다. 준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일부는 모든 모순과 함께 미국에도 속해 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준서는 스티븐스에게 짧은 휴식을 청했다. 가족을 방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티븐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자네가 필요해. 그때까지 자유 시간을 가지게. 택시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하는 동안 준서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성공한 국제 변호사로 떠났지만 동시에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겸손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더 작게 느껴졌다. 기억 속에서는 더 컸던 건물들, 더 넓었던 길들, 아니면 그가 바뀐 것일까? 아버지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준서는 잠시 멈추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었다. 더 마르고 더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 사이에 필요한 말은 없었다. 소박한 아파트 안에서 준서는 아버지가 차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힘이 있었다. 의사들이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간단한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내 덕분이야. 그들은 작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콘크리트 건물들과 얽힌 전선들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였다. 준서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넌 그 여자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겠구나. 아버지가 관찰했다. 그리고 굴욕의 순환을 영속시킵니까? 준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의 빛이 어렸다. 그러니까 넌 미국에서 단지 법률만 배운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단지 법률 책만 읽은 게 아니었죠. 준서가 대답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서울의 황혼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이 순간 준서는 자신이 완전히 집에 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내일이면 다른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떠나기 전에 준서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안에는 새 아파트 서류가 들어있었다. 더 크고 병원에 더 가깝고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다. 받을 수 없네. 아버지가 항의했다. 제발 받아주세요. 준서가 대답했다. 제가 돌아갈 때 한국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창밖의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울에서의 사흘간 협상은 역사적인 합의로 결실을 맺었다. 미국 항공사는 아시아 시장에 특권적인 접근권을 얻었고 한국 파트너들은 독점적인 항공기 관리 기술을 제공받게 되었다.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준서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다. 회의실 안의 한국 경영진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그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의 달이었다. 박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이 합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항공의 CEO가 말했다. 그는 미국의 효율성과 한국의 관계적 지혜를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스티븐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영입한 거네. 귀국 비행편에서 준서는 큰 변화를 느꼈다. 스티븐스는 이제 그의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까지 공개적으로 존중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셸이 다시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도록 배정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음료를 서빙하는 동안 눈 맞춤을 피했고 준서의 테이블에 생수를 놓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합니다. 그는 적대감 없이 간단히 말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몇 시간 후 미셸이 조심스럽게 그의 좌석으로 다가왔다. 박 씨,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이 제 해고 대신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준서는 읽고 있던 책을 덮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미셸 씨. 우리 모두는 우리의 편견을 넘어 성장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물이 승무원의 눈에 맺혔다. 왜요? 제가 한 일 이후에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우리 둘보다 더 큽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부서져야 할 패턴에 관한 것이지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돕기를 원합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미셸 씨. 그저 인내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장애물을 기회로 바꿀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한국적인 철학입니다. 비행기가 뉴욕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할 때 준서는 찢어진 탑승권이 어떻게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가 되었는지 생각했다. 단순히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 문화의 새로운 장이었다. 뉴욕 상공에서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다. 이제 그에게 이 도시는 더 이상 차갑고 적대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을 때 미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나요? 제가 당신의 탑승권을 찢었을 때 당신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죠? 준서는 잠시 생각했다.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대나무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폭풍이 올 때 강한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유연함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번졌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일어섰다. 준서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미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미셸 씨. 어쩌면 다른 상황에서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다른 상황에서요. 사건 이후 6개월이 흘렀다. 뉴욕 항공사 본사에서는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박 프로토콜이라 알려진 새로운 반차별 교육 프로그램이 회사의 모든 지점에 구현되었다. 놀랍게도 미셸은 그 프로그램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 인식 여정을 공개적으로 공유했다. 그것은 단지 탑승권을 찢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교육 세션에서 말했다. 그것은 내 마음속 보이지 않는 벽에 관한 것이었죠. 봄날 오후 준서는 스티븐스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CEO뿐만 아니라 리처드 클라인과 다른 임원들도 있었다.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스티븐스가 서두 없이 말했다. 아시아 시장에 특별히 중점을 둔 국제 확장 중심의 새로운 법률 부서를 만들고 싶어 자네가 이끌어주길 바라네. 클라인이 덧붙였다. 미셸과의 사건에서 보여준 자네의 접근법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스터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여주었네.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지. 준서의 눈이 감정으로 반짝였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티븐스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해보게. 이세 부서는 다양한 배경의 직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미국인, 한국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의 문화적 민감성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티븐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스스로 실천하는군.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이 그에게 배정되었다. 벽에는 학위와 자격증 옆에 준서는 서울의 소박한 아파트 사진과 아버지가 쓴 전통 한국 서예를 걸었다. 물은 힘이 아닌 인내로 바위를 형성한다. 그의 팀은 의도적으로 다양했다. 미국, 한국, 중국, 인도, 유럽 출신의 변호사들이 글로벌 시장의 작은 축소판을 만들었다. 회의에서 준서는 한국 문화에서 영감받은 관행을 도입했다. 경험 많은 이들에 대한 존중과 젊은 목소리들에 대한 진정한 개방성의 조합. 국제항공회의에서 경쟁사의 한 임원이 스티븐스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다양성 관리 모델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었죠? 스티븐스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 반대편에서 복잡한 협상을 이끌고 있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를 미국식으로 하거나 아시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는 접근법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후 준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회사 채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었다. 더 이상 연령, 외모, 억양에 기반한 판단이 없을 것이다. 그가 스티븐스에게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편견에 기반해 채용한다면
수천 명의 잠재적인 준서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저녁빛으로 물들었다.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준서는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다. 두 도시는 달랐지만 그 아래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똑같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셸로부터 온 카드가 있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편견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그 카드를 읽고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찢어진 탑승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떤 상처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무언가로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2년 후 인천국제공항은 미국 항공사의 특별 비행기를 맞이했다. 준서가 계획한 확장의 일환으로 새로운 직항 노선의 개통식이었다. 우아한 터미널에서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조용한 의료팀이 있었다. 실험적인 치료가 그의 상태를 안정시켜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삶의 질을 허락했다.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 남자는 즉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았다. 더 이상 몇 년 전 떠났던 불안한 10대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임원이었다. 준서 옆에는 익숙한 여성이 걸어왔다. 미셸, 이제는 항공사의 글로벌 문화,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가 된 그녀였다. 아버지, 준서가 무릎을 꿇고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미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꾼 사람입니다. 승무원은 긴장하며 미소 지었고 깊은 존경을 담아 인사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 회사의 컨설팅 수십 년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공부한 한국어로 말했다. 그날 밤 축하 만찬에서 미국과 한국 임원들은 새로운 파트너십에 건배했다. 이제 은퇴에 가까워진 스티븐스가 잔을 들었다. 이 성공은 단지 상업적인 것이 아닙니다.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모두가 번영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동료들은 인내와 끈기가 오만과 권력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찬 후 준서와 아버지는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들의 반영처럼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내가 처음 너를 공항에서 맞이했을 때 내 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무엇이었죠? 준서가 물었다. 지혜야. 두 세계의 지혜. 아버지는 차를 홀짝였다. 너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남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한국에서 미국의 강점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어. 준서는 옆 테이블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액자에 담긴 찢어진 탑승권 조각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기념품으로 간직해왔다. 굴욕이 명예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잔개물을 우회하는 물처럼. 준서는 미소 지었다. 미국인들이 말하듯이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투에서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혜롭게 빛나는 눈으로 정정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듯이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의 아들이 찾은 균형에 대한 안도감으로 가득 찬 채 준서는 발코니에 홀로 남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새 프로젝트 기획서가 있었다. 문화적 가교,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티븐스는 이미 승인했고 미셸은 교육 측면을 감독할 예정이었다. 이제 두 세계는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완성했다. 준서의 여정은 찢어진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삶의 아이러니였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강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준서는 이제 그 교훈을 세계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이제 그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